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요즘 뭐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바뀌어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이 뭘 할 거다. 예. 뭐 그런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산업들이 다 변할 텐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오 산업은 어떻게 변할 거냐? 트럼프가 돼서 뭐가 변수가 될 거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없어서 바이오? 관세 얘기만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주로 있었는데 네. 바이오에도 또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 제약 바이오. 음. 트럼프가 그 제약회사들한테 값 좀 내리라고. 트럼프가 예.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재정을 아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 재정의 꽤 많은 부분이 아마 환자들 약값 이런 데 들어갈 거라고요. 네. 그러니 제약회사들한테 옆구리도 찌르고 그럴 텐데. 그런 변화들이 좀 있을 것 있는지. 같아서 야, 요거는 누구한테 여쭤보면 좋을까 하는데 아주 특이한 분이 있습니다. 약사인데 책도 많이 쓰고 글 쓰는 약사. 네. 약은 별로 약국에는 잘 안 계시네요. 약사 박한슬 약사님이 최근에 이런 숫자 한국 이런 책도 내셨는데 따끈따끈한 새 책. 겸 저희가 홍보 많이 해드릴게요. 해서 모셨습니다. 속아서 나오셨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또 주제는 중요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지금 이제 다양한 것들을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며칠 전에 막 관세 폭탄 이런 것도 계속 발표가 나오는 상황인데 예. 국내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조금 염려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의료보험 정책, 특히나 오바마 케어에 대한 정책을 또 바꿀 거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제약 산업이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오바마 케어가 바뀔 거다. 예. 우리는 오바마 케어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바뀌어요? 이름이 예. 오바마 케어니까 당연히 바뀌겠지. 그러겠지. 트럼프 케어로 바뀌겠지. 네, 근데 맞습니다. 정말로 예전에 아메리칸 헬스케어라고 바꾼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또 특칭을 트럼프 케어라고 해가지고 예. 그렇게 바꾸려고 일기 때 이미 시도를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과반이라 가지고 의회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를 못해서 결국은 좌절이 됐고 맘대로 안 됐다. 이번에는 이제 공화당이 이제 상원 하원 다 과반을 차지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여러 환경상 이제 바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 의료보험 그냥 나쁘다 안 좋다라는 건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이런 것도 잘 낯선 얘기 아닙니까? 오바마 케어도 아까 뭔지 잘 모른다고 하셔서 예. 요거 한번 제가 그래픽 만들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의료보험은요 이제 보험 혜택과 네트워크가 상품의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험 혜택은 우리가 뭐 뻔하게 아는 뭐 어떤 질병이 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뭐 어떤 수술이나 시술이 보험이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약이 보험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돈을 얼마나 내는지 이런 것도 플랜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예. 뭐 상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정액제로 얼마씩 내자 이런 식의 플랜도 있고 아니면 정률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런 진료보험 30% 정도 본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률제라 이런 것도 있는 다양한 그런 보험 혜택에 대한 플랜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거 뭔 소린가 싶으실 건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뭐 서울에서 어디 여의도에 처음 왔다. 그래도 그냥 동네 병원 가서 진료보면 되죠. 건강보험이 전국에 다 적용이 되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 보험에 가입을 돼 있다. 그러면 그 보험사가 서로 계약을 한 그 네트워크 내부에 있는 병원들에만 가야지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림 보시면 예를 들어 뭐 갑 종합병원, 을 종합병원은 이 보험사랑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가면 보험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내가 보험이 있으면 이거 보험이 되는 병원이 어딘지 찾아서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네에 제일 가까운데 그냥 동네 내과에 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에 서로 계약이 안 돼 있어서 제휴가 안 돼 있으면 거기는 생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동네 병원 가도 다 전문의들이 하시죠. 그래서 막 전문의 아니면 의사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일반이들이 이제 먼저 1차적으로 진료를 보고 너는 내가 이거 그냥 약 줘서 안 되겠다. 이건 전문의한테 가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전원 의뢰를 해줍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전문의를 볼 수 있는 이런 플랜이 보편적인데 돈을 좀 더 내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갈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랑 보험 혜택이 같이 적용이 되는 좀 이런 복잡한 보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슷한 게 이제 통신사 할인 혜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는 SKT 쓰는데 이거는 뭐 빵집 어느 데 가면 되는데 다른 빵집 안 되잖아요. 예. 그것처럼 병원도 그런 식으로 다 플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라고 그러니까 하면은 저거는 네. 민간 보험이긴 민간 보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 민간 보험인데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 공공의료보험 어떻게 돼 있냐? 미국도 있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는 65세 이상의 은퇴한 노인들한테는 메디케어라고 해서 그 공공의료보험을 제공을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 자료 한번 보시면 보이겠지만 이게 파트 A, B, C, D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그냥 우리가 다 돈을 100% 내주겠다 하는 거는 입원해서 정말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 받았을 때 그 진료비까지만 되고 약값을 안 줍니다. 약값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네. 이 메디케어에서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노인분들이 뭐 그냥 병원 가면 뭐 진료 보고 뭐 약 받고 당뇨병 약 이런 거 다 엄청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잖아요. 뭐 예. 물리치료도 잠시만 받고야 하는데 예. 이제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적용이 됩니다. 보험이 되는데 진료까지는 되고 의사가 아 당신 당뇨병이니까 내가 당뇨병 약을 처방전을 써줄게요. 예. 여기까지만 되고 처방전 들고 약국 가면은 생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약값을. 약값은 그러니까 이 약값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거는 민간 보험에 돈을 더 내서 새로 추가로 약간 벌충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실손보험을 추가로 들듯이 오 맞습니다. 그거랑 거의 비슷한데. 건강보험에서는 네.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는데 추가로 더 하려면 실손보험 들듯이. 네. 그런데 그게 범위가 너무 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약값이라든지 아니면 또 치과나 안과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내가 뭔가 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민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 정해놓죠. 이런 보험 상품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 정도 기준을 맞추는 보험 상품들만 우리가 공보험이랑 연계를 해서 해주겠다. 예. 뭐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어쨌든 돈을 정말 왕창왕창 이렇게 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공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민간보험이 더 좀 흥할 수밖에 없는 거의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뭐 어떤 구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국 민간 보험사는 도대체 얼마나 돈을 벌고 얼마나 이렇게 돼 있냐라고 해서 이것도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요. 예. 지금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제 전체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한 15% 정도를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는 데서 차지하고 있고 예. 그 나머지 한 12%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과점을 하고 있는 구조인데 지금 오른쪽이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쭉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저기서 지금 점유율 1위 업체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회사는 단기 순이익이 2023년에 32조 원이 됩니다. 예. 근데 예. 이게 삼성전자 순이익이 한 해에 34조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순이익이 한 해에 한 2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지금 2위 보험 업체가 지금 12조 원 정도를 한 해 버니까 돈을 정말 막대하게 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도로 정말 보험회사들이 미국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보험회사들 보면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도대체 뭔 짓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돈을 버냐라고 하면은 잘 안 주나 보죠, 뭐. 네, 돈을 정말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미국 사람들은 내가 직장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직장에서 내주잖아요. 반씩. 그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내가 직장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보험료를 내줍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어떤 보험사 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곳이랑 계약을 할 테니까 우리가 기본 보험료까지 내주겠다. 너네가 원하는 플랜이 있으면 돈 더 내고 좋은 거 써라. 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기본 보험료까지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직장 가입을 하는 게 전체 미국 국민 한 50%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직장 가입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직장에서는 이러면 이게 비용이잖아요. 결국은 사람 쓰는 데 드는 수반되는 비용이니까 웬만하면 싼 거를 해주고 싶죠. 예. 회사 입장에서는. 예. 근데 직원들은 딱 봤을 때 아니 저런 싸구려 보험을 해주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한테 복지를 너무 안 해주는 거 아니냐 화를 낼 거고 그러니까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예. 이 미국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꾀를 하나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겉보기에는 보장 범위도 되게 넓고 굉장히 후하게 잘 해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내가 진료를 보고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먼저 실손보험 하듯이 똑같거든요. 내가 예. 먼저 결제 다 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하면은 이제 거기서 보험료를 다시 환급해주는 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제출했을 때 환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무슨 명분으로? 그냥 안 해줍니다. 거의 심사해서 이 약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는 너는 지금 부당하게 이용한 것 같다. 그래서 삭감하고 안 주고 거절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보험료도 싸고 보장 범위도 넓은 정말 이런 세상에 좋은 보험이 어딨나 싶은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심사 단계에서 다 깎아버려가지고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료를 굉장히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자료 보시면 여기서 지금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아까 제일 큰 회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험금 지급 거절률이 33% 정도 됩니다. 와. 3명 중 1명은 못 받는다. 네. 하면은 그냥 다반사로 못 받는 경우들이 나오는. 보통은 얼마나 거절 당하는데요? 보통 미국 평균이 한 16%, 17%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만큼 보험료를 더 올려서 받고 네, 그냥 다 보장해 주는 게 사실은 제일 깔끔한 형태인데 그것보다는 그냥 이제 싸게 보험료를 깎아 놓고 예. 그다음에 많이 해줄 것 같이 많이 해놓고 결국은 실제로 뒤에 돈은 안 돌려주는 이런 보이지 식으로 않는 약관들을 많이 넣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관의 네. 근거들은 있을 테니까. 근거는 있고 그래서 실제로 법정 소송을 하면은 지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그 지연 기간만큼 또 지연 이자를 챙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예.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보험사는 금방 몇 년 후에는 악명 높다는 걸 알게 될 거고 네. 그 회사를 어디 갔는데 이 회사가 이 보험이래라고 하면 진짜 그래 유나이티드는 안 금방 되겠네. 부정 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하는데도 결국은 보험료가 압도적으로 싸니까 보장 범위에 비해서 그리고 33%가 못 받는다는 말은 나머지 3분의 1은 또 받긴 한단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싼 거 일단 그냥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뉴스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가 뉴욕 한복판에서 총을 맞아 죽었거든요. 예. 얼마 전에 작년 말입니다. 그때 괴한한테 총을 맞아 죽었는데 보험금 안 주기로 유명한 그 보험회사 사장이 그 악덕 회사로 유명한 점유율 제일 높은 회사 보험회사 사장이 총을 맞아 죽었는데 그 보험 현장에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탄피에 글자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예. deny, 그러니까 보험료 거절했다. 그 deni를 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 강도다, 그냥 우발적 살인이 원한이구나. 아니라 원한이나 테러다. 그래서 이제 결국 범인을 잡아서 보니까 얘가 엄청 부잣집에 머문가 사는 멀쩡한 청년인데 예. 자기 부모님이 이제 보험료 거절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건 시스템적으로 잘못됐다. 내가 이걸 좀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쏴 죽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특히 젊은 층에서는 한 40%가 그럴만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화가 정말로 많이 나 있구나. 네, 미국 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보험 회사들이 갑자기 보통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CEO가 막 웃는 얼굴로 우리 회사는 이런 곳입니다 막 올리잖아요. 사진 다 삭제. 또 다음 타겟이 될까봐 이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어허. 정말 미국에서는 이 민간 보험 회사들에 대한 어떤 분노나 불신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미국의 사실 다소 열악한 미국의 민간 의료 보험 체계를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오바마 케어는 뭘 한 거예요? 오바마는? 오바마 케어는 뭐냐면요. 그래서 요걸 먼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바마 케어가 도입되기 전에는 어땠냐면요. 예. 전체 미국 인구 100명이 있다 100%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건강 직장에서 직접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는 게 한 5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한 그거랑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비싼 보험 들은 이런 사람들이 한 60% 정도 됐습니다. 예. 2009년, 2010년 요맘때. 그리고 이제 내가 고령이라서 아니면 또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에는 또 주에서 이렇게 또 건강보험을 해주거든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처럼. 네, 그래서 그 메디케이드라고 해가지고 그 주별로 또 워낙 또 주 재정 상황이 다 다릅니다. 예. 그렇게 두 개를 합쳐서 그 고령자 보험, 그 다음에 저소득자 보험, 그런 공공보험 합치면 미국 인구의 한 26% 정도가 돼요. 그럼 나머지 저 15%는 아무런 보험이 없이 사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아팠다 하면은 정말 삶이 나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민주당이나 그 오바마의 그 문제의식은 이런 무보험자들을 없애고 다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어떻게 좀 넣어보자 의료보험 체계 안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입자한테는요 의료보험 너 가입 안 하면 벌금 부과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소득층한테는 우리가 대신에 보험료를 좀 보조를 해주겠다. 보험 가입을 의무화는 했다니. 벌금 형태로
네, 의무화를 하고 우리나라 그냥 자동차 보험 같은 그런 컨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 보험으로 가입해야 되지만 꼭 가입해야 돼. 네, 꼭 가입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또 약간 부실 보험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냥 정말 보험료도 싸고 보장 범위도 없고 그래도 보험 가입을 하면 벌금을 안 내니까. 예. 그래서 보험사한테는 야, 너 정부가 정하는 그 규정대로 최소한의 그 보험 기준을 맞춰라. 보험 상품 낼 거면.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막 무슨 건강 상태나 아니면 뭐 이런 걸 가지고 보험 거절을 한 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예. 실손보험 같은 것도 보면 가끔 거절되는 경우 있죠. 가입하면. 그거랑 똑같이 미국도 사보험은 다 거절하거나 보험료 할증을 엄청 붙이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오바마 케어에서 만든 오바마 케어 보험 시스템에서는 보험사 너네도 지금 가입자 건강 상태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보험료 할증 붙이지 마. 이렇게 해서 정말 네 가지로 딱 꽉 짜서 잘 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왜요? 이게 저도 사실 이게 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됐고 막 미국 사람들이 막 자유가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미국에도 단기 보험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행자 보험 같은.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은 가벼운 질환은 다 커버가 돼요. 예. 예, 가벼운 질환 커버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그냥 이걸 들고 말지 이런 오바마 케어 같이 좀 큰 보험을 들고 싶지 않다. 비싸다. 비싸다. 그것도 나한테 비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특히나 이제 젊은 층에서는 내가 건강하다 언제까지 건강할 줄 알잖아요, 사실. 예, 예, 예. 그러니까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런 층들에서는 난 가입 안 할래 이렇게 되고 그럼 반대로 내가 원래부터 아프거나 민간보험 갔을 때 거절되거나 할증되는 사람들은 옳다거니 하고 완전 가겠죠. 땡큐고. 예. 그러니까 보험사들 입장에서 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너네 이거 하자고 해서 했는데 자꾸 적자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보험료 인상 한번 하는 걸 또 허용을 해줬어요 임기 중에.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난리가 나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바로 다음에 집권을 했으니 원래도 전임자 정책 지우기는 뭐 어느 나라 정치권이든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예. 오바마 케어 이름까지 붙여서 했다. 이거 사회주의 의료다 이러면서 이걸 때려잡으려고 해서 일단은 제일 먼저 없앤 게 벌금 규정. 그러니까 벌금 규정을 없애버리니까 가입 안 해도 벌금 안 내니까 그럼 가입 안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럼 의무화라는 컨셉이 완전 없어지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도 이제 보험료 보조금 지는 거는 뭐 그냥 줄라면 줘라 이렇게 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럼 어떻게 됐냐? 오바마 케어 도입한 다음에는요 지금 무보험자가 15%에서 한 10% 정도로 5% 정도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공공보험도 좀 이제 문턱을 낮춰줬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공공보험 같은 것도 문턱을 좀 낮춰주면 가입자가 늘어나니까 예. 이제 30% 정도로 늘고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도 늘고 해서 이제 무보험자가 한 5% 정도 줄었는데 트럼프 정부로 가니까 난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그 강제 규정 없애니까 바로 가입자 수가 좀 줄어버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게 공공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좀 높여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걸 했냐면 저소득층에서 뭐 공공의료보험 해주겠다 이거 좋죠. 근데 너 그러면 자꾸 나태해져서 저소득층 되려고 하지 않겠니? 네, 그런 거니까 네가 공공의료보험 받고 싶으면은 무조건 일을 해라, 근로증명서를 내라 이렇게 연동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입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무보험자가 다시 12%로 좀 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바이든으로 바뀌었는데 바이든은 당연히 오바마 때 부통령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원래 같은 입장이니까 예. 다시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 원래는 이제 저소득층 기준에서 그 보험 가입을 시켰는데 예. 이게 보험 보조금을 주는 게 너무 좀 박하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마침 터졌겠다. 이 의료 상황이 심각하지 않냐 해서 그 저소득층 기준의 400% 소득까지는 다 보조금 줘버려라 가입하게. 예.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는 정말로 무보험자가 한 8%까지 확 줄어들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다시 트럼프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마도 다시 일기 수준으로 복귀를 할 건데 네. 그러면 지금 한 4%, 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공의료보험 기준도 다시 또 낮춰버릴 거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한 4, 5%가 무보험자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숫자로는 한 1,500만 명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냐? 벌금 없애면 네. 뭐 굳이 가입 안 하겠다는 사람 꽤 나오겠죠. 예, 미국은 특히나 그런 게 강하니까. 예. 보험료 엄청 비싸잖아요, 진짜. 미국 의료보험 저거 좋은 거 같아도 비싸.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안 좋은 방향이기도 하고 좀 계속 의정 갈등도 있었지만 예. 의료비를 낮게 억제해서 보험료도 낮춘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보험료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고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걸 계속 하니까 계속 하는 거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좀 그런 보건 복지 이런 게 좀 많이 약화될 예정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그럼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2024년 기준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액이 2020년에 벌써 수입액을 한번 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순수출국이요? 네, 의약품 순수출국이 된 거예요 이미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다시 조금 이제 빠져서 작년 기준으로 한 수입이 한 11조, 수출이 한 10조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수입이 좀 더 많아지긴 했는데 예.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 산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01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막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뭐 우리나라 제약사람은 뭐 F&B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잖아요. 예, 예. 뭐 바카스 팔고 뭐 비타민 500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그게 예. 바뀐 게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데서 바이오시밀러를 팔면서 그게 수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를 봤을 때는 미국이 한 53% 정도 되고 그다음 유럽이 한 20%, 그다음에 동아시아가 또 한 15%, 20% 정도 되는데 예. 미국이 직접 시장으로서 가치도 크지만 이제 FDA 허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개발도상국들 특히 못 사는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이걸 의약품 심사할 역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FDA에서 허가 줬다 하면 뭐 그냥 우리도 다 도장만 찍어주겠다. 우리도 오케이. 네, 우리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미국 시장을 무조건 뚫어야 되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우리나라 뭐 다른 산업 분야랑 비슷하게 비교를 해보자면 뭐 전기차에서 지금 보조금 제거했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지금 미국 인구의 5% 특히나 아픈 환자 풀이 5%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제가 미국 의료보험이 이제 보험 혜택과 이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보험 혜택 중에 어떤 약에 그걸 해주냐 보험을 해주냐 이런 게 있는데 재정 좀 압박을 똑같이 받거든요. 거기도 공공보험들은 그러니까 거기는 너네 비싼 오리지널 약 쓰지 말고 복제약 써 제네릭 의약품 써 이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합니다. 예. 공공의료보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오바마 케어는 사보험보다는 싸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또 그런 재정 압박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야 너네 오리지널 쓰지 말고 복제약 좀 써 이런 식으로 그건 좀 뭐 맞는 방향이죠.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예. 근데 그 우리나라가 주로 파는 게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 말고 그거랑 똑같이 만든 바이오 시밀러인데 이제 그 두 보험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많이 사줘야지 우리도 그만큼 많이 팔 수가 있는 건데 네. 이제 여기를 지금 직접적으로 대놓고 축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그래 불리하네요. 네,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게 바이오시밀러를 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말로 좀 더 불리한 거고 단순히 그냥 미국 내에서 뭐 국내 정치 이슈라든지 그냥 미국 복지 이슈가 아니라 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뭐 배터리 관세라든지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 정도 영향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트럼프가 하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를 왜 민간 보험, 의료 보험이 뭐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의료 보험인데 왜 이걸 강제하느냐 정부가 네. 그리고 왜 보조금 많이 주느냐 자율적으로 시장에 납두면 비싼 보험 들 사람 비싼 보험 들고 안 들 놈은 안 들고 그래. 그렇게 그냥 냅둬라라는 건데 저도 28살부터 건강보험을 붙기 시작했는데 네. 40세 이전에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50세 이전까지도 1년에 뭐 3번이나 가나? 그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하지만 진짜 남 좋은 일 한 거예요. 물론 우리 국민들끼리고 뭐 서로 내가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원 가면 그들이 내주고 하는 시스템이지만 미국처럼 자유를 중시하고 내가 50세 이후에 캐나다에서 살지 미국에서 살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럴 때는 야, 나한테 왜 이걸 들라고 하는 건데 이유가 뭔데?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하는 방향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정책적인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오리지널 약, 비싼 오리지널 약을 쓰는 게 예를 들면 장려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도
보험료가 낮아지는 걸 원하지. 그러니까 강제하는 걸 싫어할 뿐이지 보험료가 올라가는 걸 원하는 정치인은 없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보험회사가 제약회사랑 그냥 이렇게 같이 직접 직거래를 해서 뭔가 약을 판매하고 이럴 것 같은데 예. 미국 시장은 PBM이라고 해가지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총판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곳에서 그 직접 그 보험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PBM,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 이렇게 3자가 엮여 있는 구조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보험회사에서 PBM에 돈을 주고 PBM은 또 제약회사에 돈을 줄 건데 이 과정이 서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서로가 얼마씩 주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백마진을 엄청나게 제공을 하거든요. 팔릴수록.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가 제약회사의 약값도 낮추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PBM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높게 받고 백마진 받는 게 더 좋으니까 자기들한테는. 그러니까 중간에 이해 당사자 하나 더 껴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낮출 수가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예.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왜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쓰게 이렇게 유도를 할 거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게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사실은 복제약이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을 일종의 다른 기업들이 좀 침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제약 산업 입장에서는 미국 약을 오리지널 약을 최대한 많이 처방하는 게 더 바람직한 미국 거고 입장에서는 네. 미국의 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싼 거 쓰고 싶죠. 그런데 야. 또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약을 처방하는 거는 의사죠. 예. 네. 근데 우리나라도 리베이트 이런 거 불법 리베이트 이런 게 막 해서 적발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리베이트가 합법입니다. 그래요. 네, 미국은 애초에 합법이기 때문에 네. 의사가 싼 약을 써줄 이유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나는 어떡하냐 의사한테서 싼 거 해달라고 하고 싶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예. 의사가 나는 환자 당신한테 받는 진료비보다 보험회사나 다른 제약회사에서 백마진 받는 게 더 큰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까 약가 협상 같은 거 이런 거 트럼프가 함을 원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바이든 때 도입이 됐습니다. 예. 뭐냐면 우리가 제약회사랑 직접 협상을 하자는 건데 그 아까 미국도 공공의료보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예. 메디케어라든지 메디케이드 같은 이제 이런 공공의료 보험에서는 어차피 공공으로 나가는 거 그럼 정부에서 직접 협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실현을 시켰어요. 바이든이 예. 약간 낮춰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장치가 지금도 유지는 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긴 합니다. 만약 이걸 받아서 계속 한다 그러면 약값을 낮추라고 공공보험에 대해서는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제약회사 쪽이나 그쪽에서 뭔가 좀 지지를 얻는다든지 어떤 자금을 얻기 위해서 이걸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가 없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자들. 어쨌든 그러면 지금의 방향 트럼프 2기 정부의 방향은 민간 보험회사도 자율적으로 놔두고 민간 보험가입도 자율적으로 하고 미국의 제약회사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지. 왜 그거 시밀러를 자꾸 강조하니? 네. 자유롭게 이거 좋은 거 쓰도록 그냥 네. 냅둬. 이런 분위기다. 그렇죠. 그건 역시. 이게 결국 제약이 참 어려운 게 그 한쪽으로는 산업이면서 한쪽으로는 또 복지 영역이 또 결쳐 있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거의 복지에 더 걸쳐 있는 나라니까 아. 당연히 약값은 낮추고 수익성은 낮추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싸게 약을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국은 산업의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근데 미국 같은 냉정한 나라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의료 천국이니 뭐 미국은 배워야 된다느니 하지만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암 걸리면 다 죽어야 돼요. 항암제 다 미국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그런 혁신을 만드는 장치도 거기서 그 시장 구조에서 나오는 거기 그 때문에 비용을 미국인들이 내고 있는데 그 혜택을 우리나라 등등 다른 나라가 받고 있다 사실상. 맞습니다. 돈 내고 쓰는 거지 뭘. 혜택을 받고 있는 거면 돈 내고 다 쓰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럼 우리가 개발하지 왜 우리가 개발을 못해서 미국에서 우리가 개발했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겠지. 근데 우리가 개발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약값을 싸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하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 어쨌든 미국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또 주목할 거는 이제 미중 분쟁에서 또 바이오 영역도 중요한 영향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예.
예전에 항상 디커플링이라는 걸 많이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 일기 때. 그래서 예. 미국과 중국이 이제 탈동조화를 하겠다. 아예 완전 디커플링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바이든 때 이게 조금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전략연구소라고 CSIS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출 통제를 좀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걸 보고서를 냈는데 바이든 정부도 요거를 따라서 거의 갔습니다.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국가 안보에 뭐 경제 안보도 들어갔다. 이건 워낙 익숙해진 얘기인데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뭐 티셔츠나 안경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보 관점에서. 예. 예, 그런 건 중국에서 하라고 해라. 대신에 예. 첨단 기술을 만드는 기초 토대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갖지 못하도록 그런 거를 좀 디리스킹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지 않은 걸 바꾸자는 건데 그래서 그거 관점에서 도입된 게 바로 바이오 안보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큐어 액트라고 하는 건데 바이오 안보? 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바이오 시큐어라고 하니까 두 개 붙어서 좀 왜 안 어울리는 단어를 붙여놨나 싶은데 예. 이게 나름의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BGI라고 해서 그 중국의 유전자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뭐 주변에 출산하거나 이런 분들 아마 아실 건데 니프티 검사라고 그 다운 증후군 검사 같은 거 하는 그 유전자 검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거기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BGI라는 곳에서. 예. 근데 거기서 만든 그 유전자 키트를 검사하면 당연히 그 데이터도 본국으로 가져가겠죠. 예. 그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유전적인 치명적인 질병을 만든다든지 생화학 무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유전 정보를 해킹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에서 그런 논문도 나왔습니다. 티베트 사람을 유전적으로 구분하는 방법. 이런 소수민족들을 다 유전적 클러스터링을 해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를 논문화해서 내고 있어요. 그 말은 다양한 그런 그 유전 정보 같은 걸 쟤들이 악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충분히 나오는 거고 이게 생물이라고 하면은 좀 너무 좁게 우리가 뭐 의약품이나 바이오 이쪽만 생각하는데 조금 넓히면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체 소재라든지 신소재 같은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까지도 좀 우리가 첨단 기술로서 예비적인 첨단 기술로서 좀 막아내야 된다. 약간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서 좀 막아내자 해서 만든 게 요 바이오 안보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정책이에요? 요거는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어졌는데 일단 좀 이게 참 복잡한 게요.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발의를 했고 양원 다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 아무래도 국방 관련 이런 의도로 나온 거니까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 그 법에 그럼 이것도 같은 국방법이니까 여기 같이 넣자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방수권법이 통과될 때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양원을 다 통과했는데 발효는 안 된 상황인데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할 거고 다시. 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라면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우시 앱텍 뭐 BGI 이런 것들 이런 기업들을 이제 미국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이런 중국 기업들과는 거래 못하게 막겠다. 그 다음에 미국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기업들이 또 이런 기업들과 거래하지 못하게 막겠다. 이제 예전에 뭐 화웨이 규제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틀로 이렇게 예. 하는 건데 중국 바이오 기업이랑은 놀지 마.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미국 보험 얘기를 굳이 설명을 드린 게 예. 미국 공공의료보험이 아까 전체 한 30% 정도 된다고 했죠. 예. 근데 이건 공공의료보험이다 보니까 정부 부처에서 나간 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30%가 이런 회사들이 만든 중국 의약품을 거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이런 회사들이랑 같이 위탁 생산을 하는 글로벌 제약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중국에 위탁 생산 좀 해달라 하는 어. 그런 곳들까지도 이런 관련 조항으로 좀 제약이 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위탁 생산 의약품이 미국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좀 악영향이 있고 미국 그런 제약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데도 좀 악영향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말씀은 지금 미국의 의약품을 위탁 생산 받고 있는 중국의 바이오시밀러 업체들도 있을 텐데 네. 그 업체들 앞으로 미국 물건 못 받는다. 만약에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좀 더 잘 다듬어져서 나올지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그런 미국 내 유통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중국 바이오 생태계가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럼 뭐 나머지 스위스 로잔인가? 맞습니다. 네. 아니면 우리나라. 론자 같은. 론자. 네. 론자 아니면 우리나라. 그래서 그것도 뭐 아마도 예전에 바이든이 했던 얘기긴 하지만 트럼프도 이건 좀 따라가 줄 거라 생각하는 게 그
이제 보통 자국 내 생산으로 많이들 끌어오려고 하다가 이건 한계가 있다 해서 얼라이쇼어링까지는 해주겠다 해서 동맹국의 생산량권 좀 봐주겠다 하면은 우리나라도 일단 동맹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몇 개 기업 콕 찍어서 화웨이처럼 너 화웨이 물건 사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명시된 기업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BGI 같은 경우는 뭐 유전자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예. 뭐 우시 앱텍,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곳은 사실 그런 국방 기업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적으로 찍어서 중국 생태계를 망가뜨리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 자료 보시면 좋을 텐데 예. 우리가 의약품 개발할 때는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후보 물질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비임상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동물 실험 같은 거 예.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 하는 임상 시험을 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는 이런 구조로 되는데 이 우시 앱텍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이 비임상 시험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실험실에서 대학 연구실에서 뭐 어떤 교수님이 엄청 좋은 화학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예. 이거를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교수님은 사실은 이런 데는 재능이 없고 이 전문성 있는 분이 해야 되니까 위탁을 합니다. 그 위탁을 하는 세계 1위 업체가 우시 앱텍이라는 곳이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쪽에 의뢰를 하기도 하고요. 해외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 내부에서도 이 우시 앱텍에 새로 만들어진 약들이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우스 실험하는 거예요? 마우스라든지 뭐 원숭이 개라든지 실험. 원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여기서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도 중요한 회사인데 여기를 1차로 노려서 너네 콕 집어서 너네랑 일하지 마 이런 거 한번 해줬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대량 생산하기 전에는 시험 생산을 하죠. 예. 그리고 임상시험 단계에서는 좀 소량만 만들어서 그걸 시험에 쓰고 하는데 그 소량 만드는 데 제일 특화된 바이오 기업이 바로 우시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이오품을 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좀 특화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샘플 전문. 네 그리고 딱 비유하자면 TSMC 같은 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똑같이 콕 집어서 이제 괴롭힌다라는 말은 이제 임상시험 단계에서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들에서도 다 너네 못 쓰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층에서 이제 중국 바이오 산업을 지탱하는 두 기업을 완전히 흔들어 놓겠다는 거고. 와, 그러네.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건데 이제 우리나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게 소품종의 대량 생산. 대량 생산. 우리 딱 반도체 하던 거랑 똑같은 논리로 하는 거라서 예. 이제 우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니까 오히려 그런 걸 따왔을 때 하기는 좋을 수 있는 건데 저 우시 바이오로직스랑 완전히 겹치는 분야는 아니고 지금 저기를 망가뜨린다면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저런 것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업체가 나오든지 아니면 해외로 다른 그런 기업이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겠죠. 그럼 우리한테는 좋네요? 근데 우리한테는 좋은 거고 실제로 이제 다음 자료 보시면 보일 건데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이제 35조 원 정도 되는데 세계 규모가 이제 35년 되면 이제 한 189조 원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약품 생산 용량 기준을 기억을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세계 1위는 로슈라는 회사고 여기는 스위스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3위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론자. 그다음에 이제 우시 바이오로직스 4위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날아가고 그러면 결국 위탁 생산 분야가 이제 다른 위의 상위 업체로 쏠리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같은 데로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바이오 시밀러를 우리가 많이 가져올 수 있는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나쁜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한창 떴던 게 이제 2010년대 후반 그 코로나 즈음 요 시기에 한창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기술 이전한다고. 예. 근데 그때 기술 이전을 할 때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이들 나갔습니다. 기술 중국 이전이. 기업한테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 있는 큰 회사들한테 라이센스 아웃했는데 그때 이제 물론 이윤이 있죠. 중국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는 이머징 마켓이기도 하고 예. 중국 기업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진출을 하겠다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구도에서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구도에서 지금 중국 기업에 쏟아지는 규제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는 아마도 중국 기업들이 나중에 그 미국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 기술 수입을 했던 거잖아요. 기술 이전을 해서 받았던 건데 이거를 다시 기술 반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쥐고 있는데 그냥 중국 내부에서만 그냥 쓴다든지. 내수용으로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관련 산업에서도 좀 거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괜찮아요. 저렇게 미국에다 약 만들어서 주는 중국 기업들을 다 배제하면 비싸질 거 아니겠어요? 그 관세 높이는 거하고 똑같은 부담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조금 나뉘는 게요. 그 아까 제가 디커플링이랑은 좀 다르게 디리스킹을 한다고 했던 게 예. 중국에서 원자재 사는 거는 그냥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기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주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제 그걸 만든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첨단 기술이 더 축적이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원자재 같은 걸 좀 그냥 받아오는 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도가 있습니다. 원료의약품이나 아니면 이제 복제약, 제네릭 의약품은 인도에서도 충분히 많이 만들 수 있고 그 역량만큼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이 그 공급망에서 좀 배제가 된다든지 좀 약화가 된다면 그게 아마 인도 쪽으로 넘어갈 개연성이 좀 크고요. 정말 운이 좋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좀 오래된 그런 기업들도 직접 생산을 해서 할 수도 있을 건데 아마도 생산 단가가 좀 안 맞으니까 뭐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무젓가락 만드는 거 그만한다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잖아요. 뭐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로 가지.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공급망이 좀 차등화돼서 이제 고가 제품들, 바이오시밀러 이런 거는 이제 미국 본토나 이제 유럽 같은 동맹국들한테 갈 거고 저가 제품은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인도 같은 곳으로 좀 옮겨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대로 시밀러 그런 제품은 중국이랑은 이제 거래하지 마 할 테니까 한국이 좀 수혜를 볼 테고. 근데 말씀하셨던지 앞에 말씀하셨던 오바마 케어가 하지 마. 이제 트럼프 케어로 할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복제약의 수요 자체가 미국에서 줄어들 테니까 네. 그건 좀 또 나쁘고. 네, 그래서 그래서 꼭 좋다고 할 수는 없네. 그러니까 좀 혼재돼 있죠 효과가. 마냥 좋으면 저도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그 미국 보험 시장 자체가 사실 이게 좀 냉혹한 얘기지만 그 제약회사들이 환자 생명을 지키고 이런 건 좋은 건데 구매력이 없는 환자만 늘어나는 걸 바라진 않잖아요. 구매력 있는 환자가 늘어야지 그게 사실 고객이 되는 거고 그만큼 수요가 나오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악재가 있다. 대신에 이제 중국이 눌리면서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좀 이득을 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 이런 데는 좀 괜찮은데 네. 다른 제네릭은 살짝 애매하다. 네, 살짝 약간 그렇게도 들리네요. 네, 뭐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도 이제 중국 쪽에 기술 이전하는 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중국의 기술 이전을 왜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암의 특징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똑같이 암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역마다 아니 문화권마다 걸리는 암이 좀 다릅니다. 동양인, 서양인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서양 쪽에는 뭐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것, 유방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유독 특이하게 간암이랑 그 다음에 위암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간암은 이제 우리나라는 B형 간염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거 겪으신 분들은 술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술도 뭐 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염은 우리가 좀 짜게 맵게 먹죠. 그리고 예. 젓갈류나 이런 거 많이 먹는 나라 문화권에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위암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걸 서구권이나 아니면 북미에는 사실은 팔았을 때 큰 효용이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암 환자들이 똑같이 있을 건데 위암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 같은 문화권인데 앞으로 수요자가 계속 늘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인구도 있는 그런 곳에 팔려면 중국이 최적의 시장이니 이제 그쪽에다 했던 건데 네, 그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또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LB 같은 회사가 중국에서 만든 항암제 미국에서 팔려고 임상시험 지금 하면서 승인해놨는데 그거 만들어주는 회사가 또 중국의 회사잖아요. 네. 손이 깐깐하게 걸릴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깐깐히 걸릴 수 있어서 오히려 또 트럼프가 어떤 점에서는 그냥 어떤 거시적인 패권 경쟁보다는 그냥 정말로 돈만 고려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이라든지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세우는 것처럼 미국 현지에 그런 약 생산 공장을 세우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국 기업의 이점이라는 게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또 뭐 별로 좋을 건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시대의 바이오의 변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은 것도 그래도 있고. 살짝 괜찮다는 느낌은 조금 더 들긴 하네요. 바이오 시밀러 이쪽에 요즘 관심들이 많으니까 요즘 주가 많이 올랐던데 그래서 그런가?
투자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투자는 거의 접고 그냥 아, 그럴수록 네. 더 해야죠 지금. 그럴수록 더 해야 정신 되나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이가 무슨 투자가 있습니까? 아빠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왜 아이가 같이 고생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좀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육아 있으면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고 더 해야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아쉬운 게 저는 바이오 쪽만 거의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이렇게 되니까 아직은 조금 더 명확해진 다음에 좀 더 투자를 해볼까 좀 그런 고민도 좀 가지고 바이오는 있고. 한 번 불 네. 붙으면 진짜 무섭던데.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케어는 아직 본격화된 건 아니에요? 네,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지금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기초 연구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그 재정 집행을 다 정지하고 약간 그 대외 활동을 다 정지시킨 상태거든요, 트럼프가. 예, 예.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라고 하니 그 미국 그때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집권 마지막 해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이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고 해가지고 워프 스피드 작전 해가지고 엄청난 대규모의 자금 집행을 제약회사들, 백신 회사들에 해줬는데 대선이 딱 지나자마자 그 화이자가 그 자기네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열심히 퍼줬는데 너네는 왜 그걸 대선 직후로 하냐? 이거는 나를 엿먹인 거 아니냐? 좀 이런 보복 감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제약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지금 미국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부 장관의 그 백신 반대론자를 앉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약간 억하심정이 있어요. 네, 트럼프가. FDA 국장에도 지금 약간의 백신에 좀 소극적인 의사를 안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복수를 하겠다 이런 자세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머스크가 지금 도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이것저것 많이들 개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쪽도 아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기초 투자 같은 게 집행이 안 되면 또 미국의 가장 큰 그 연구 동력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 제약회사들이 좀 그런 점에선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겪었던 그 R&D 삭감 같은 거를 지금 미국이 똑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그 미국의 대형 제약 회사들이랑 사이가 좋지는 않겠군요, 트럼프가.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미국 대형 제약회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공화당 이런 데를 좋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 그 제약회사들은 공공자금에 기대는 게 굉장히 크고 공공자금은 결국은 복지 재원을 얼마나 더 지출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그 제약회사들은 민주당 쪽에 좀 더 친화적인 있어요? 네. 아.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계속 복지 확대를 추구를 하고 보험 가입자 많아지고. 네. 그러면 자기들도 사실은 잠재적 고객이 늘어나는 거니까. 아하. 미국은 건강보험 자꾸 해보려고는 하는데 오바마 케어, 트럼프 케어 왔다 갔다 하면서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우리나라처럼 병원은 안 가면서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보험료 내는 그런 국민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뭐 강제력이라는 거를 이제 벌금으로만 한 거지 우리나라처럼 정말 강제 가입을 시키고 이제 거의 준조세로 징수하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런 건데 이제 워낙 시작점도 다르기도 했고 거기는 민간 보험사들이 또 워낙 짱짱하게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산업이 되어서 뭐 지금 오바마 정도 했던 그 정도 개혁이 좀 최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긴 거기는 합니다. 완전 이게 완전 다른 체계처럼 느껴지던데 진짜 제가 느꼈던 바로는 병원의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의료의 수준은 정말 높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정말 비싸.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가? 굳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좋아야 돼? 단기로 왔는데 200만 원을 달라면 너무 그래서 진짜 아픈 사람에 대한 치료는 매우 퀄리티가 높은 것 같은데 그만큼 가격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싸게 고치고 아니면 말고 실패할 수도 있지 뭐 다음 생에 만나요 하는 나라라고 생각해 보면 뭐 어떤 게 더 좋은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완전 다른 것 같은데 거기는. 추구하는 바가 너무 다르니까 우리 상황에만 대입해서 거기랑 비교하기도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아예 정말로 그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영국 같은 데는 아예 정말 무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가 이제 군대 의료 같이 정말 나도 해보자. 그래서 대기를 한 거의 12주씩 하고 이래야지 겨우 의사를 만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렴하게 하면 네. 정답은 없는 거죠. 누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영국은 기다리는 환자들이
그 고통으로 희생하는 거고. 네. 미국은 돈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쪽에 조금 더 희생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파업이라든지 반발이 나오는 거고요. 의사들이 정신없이 하루 종일 뭐 100명씩도 보고 그런 거가 좀 희생이고 또 막 말씀드렸지만 병원을 안 가면서 뭐 400만 원씩 막 의료 그 건보료 내시는 분들 덕분에 뭐 한 3만 원만 건보료 내고도 병원 가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럴 때마다 그렇게 건보료 많이 내시는 분들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무슨 우리나라 시스템이 체계가 잘 돼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미국은 뭐 찢어지면 본인이 꼬매야 되는데 너 시코 받지 우리나라 만세야 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주면서도 이민 안 가시는 분들이 감사한 거죠 사실은. 감사합시다. 그래서 누구한테 감사할지 제대로 아는 게 어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맞죠? 하여튼 맞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하여튼 참 독특해. 우리하고는 너무 상황이 달랐어. 네. 아니 제가 우리 한국 시스템에 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시스템 괜찮은데 우리는 감사는 할 줄 모른다. 그럼요. 그럼요. 돈 많이 버셔서 그- 건보료 많이 내시는 분한테 감사해야지. 이게 우리는 지금 한번 다시 고민할 때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동안 싼 의료, 야 한국 의료 천국이야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절대 싼 게 아니에요. 그 부작용이 이번에 고스란히 드러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눌려졌던 부작용들이 드러난 거라서 이렇게 가는 게 계속 맞나? 아니면 체계가 비슷하더라도 뭘 좀 바꿔야 되나 고민할 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트럼프 시대가 또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까지. 저한테 감사하실 거 아닙니다. 저도 네, 감사합니다. 그리 많이 번거로 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물론 평균보다는 더 낼 수 있겠으나 저보단 더 내시잖아요. 뭐 그렇긴 하나 저한테까지 감사하실 건 아니고요. 진짜 많이 버시면서 소득세도 많이 내고 건보료까지 생각하면 소득세 참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은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 낸다는 손가락질도 받고 그러면서도 이민 안 가시고 계속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주시는 네. 부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끝내네. 네. 네, 박한슬 약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